2022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뉴미디어 스타트업 대표 이가희입니다. 네, 세상은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나아간다. 황석영 작가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분야는 급격히 변화하고 또 어떤 분야는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오히려 뒤처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반걸음 뒤에서 혹은 반걸음 옆에서 오늘의 우리를 지켜보며 앞으로를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새 연사분들께서 전하는 능력주의, 조직문화, 그리고 갈등과 양극화 속에서 한국 사회의 문화에 대해 오늘 각자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반걸음 앞에 우리에 대한 공통 질문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청중분들께 질문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또 질문을 이제 준비해 두셨다가 이따가 또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려주실 연사분들 차례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강유정 영화평론가님, 뉴닉 김소연 대표님, 그리고 사회학자 박건일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유정 영화평론가님부터 청중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뵈니까 최근에 강연들이나 만남이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서 좀 많은 분들 오셨다고 하지만 실감이 잘 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콘텐츠 스타트업 뉴닉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서울국제도서전에 이렇게 연사로 참여한 건 처음인데 모쪼록 좋은 대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얘기를 잘 해서 옆에 저희 마련되어 있는 뉴닉 부스에도 많은 분들 오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자 박건일입니다. 제가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2007년에 내고 나서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책을 못 내다가 이번에 작년에 이제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을 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서울국제도서전의 발표자로 불러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또 평소에 뵙고 싶었던 분들을 직접 또 강연장에서 뵐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세 분 연사분들께서 준비하신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겠는데요. 최근에 또 영화제에서 큰 수상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을 즐겁게 했었는데요. 영화 기생충 이후 오징어 게임 그리고 지옥과 파친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지금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현상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할까요? 강유정 평론가님의 이야기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 자료 만들고 이제 했던 이후에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말에 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문화계는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기생충이 황금종려상 받을 때만 해도 그 뉴스로 몇 달이 갔어요. 그리고 아카데미 갔을 때도 그 뉴스로 몇 달이 갔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한테 체감되는 이런 뉴스의 유통기한이 몇 년이 돼야 됩니다. 원래는, 그죠? 강수현 씨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 국민 여배우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1987년 수상하고 난 이후에 몇십 년간의 유통기한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 바로 이제 우리 영화는 아니지만 한국 이민자 2세 감독이 만들었고 윤여정 씨가 또 여우 조연상을 받았기 때문에 미나리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 해로 휩쓸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가 휩쓸어서 이게 매년 새로운 뉴스로 한국 문화에 대한 주요 이슈들이 가고 있고, 그러면서 2022년은 별일 있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이번에 칸 영화제에 가서 이제 박찬욱 감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송강호 배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약간 주요한
해외 영화제에서 배우상을 못한 것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매우 의아해했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뉴웨이브 영화 하면은 송강호 배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뭐 봉준호 감독의 괴물부터 살인의 추억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김주훈 감독의 뭐 놈놈놈이라던가 그리고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록물고기부터 거의 데뷔 조연 시절부터 시작을 했던 배우이기 때문에 이 감독들 얘기하는데 송강호 배우를 빼놓을 수 없고 그리고 한국의 대중영화를 얘기할 때도 빼놓을 수 없는데 왜 상을 못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생충의 연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기생충의 연기에 약간의 그 딸이 말하자면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어떤 표정은 웃질도 울지도 못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매우 혼란스러운 표정의 연기를 보여줘요. 이거는 한국인들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의아한 연기였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상을 했다는 건 이제 많은 해외의 관객들과 전문가들이 한국의 연기와 감정 구조의 반영을 이해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희비극의 결말을 이해한 게 작품상 수상이었다면 이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그 연기까지도 사람들이 아 이게 한국 문화의 컨텍스트구나. 한국 문화나 문학이라는 게 그리고 그들의 연기로 표출되는 지금의 동시대의 표정이라는 게 어떻게 그냥 단순히 조커처럼 분노해서 정신을 놔버리거나 내지는 아니면 아예 외딴 섬으로 들어가서 고립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회 속에 섞여 살면서 이 갈등을 끊임없이 저렇게 얼떨떨한 표정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인의 표정이구나를 이해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작품이 굉장히 이벤트성으로 다뤄지던 과거 1980년대, 90년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들이 한국의 문화적 코드를 이해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게 매우 표준적인 것이 됐다라는 게 이번 수상의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K컬처 새로운 일상이라는 제목을 달 이유가 이런 거죠. 음식으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 과거에는 한국의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조차가 굉장히 힙하고 세련돼서 소위 말하는 나름 좀 세련된 문화를 즐기는 엘리트들 사이에 즐기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한국의 대중문화라던가 영화라던가 문학작품 같은 것들을 아는 게 교양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냥 굉장히 세련된 조금 잘난 척의 일부가 아니라 나름의 교양인이라면 한국 문화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 소외되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그래서 그런 일상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좀 오늘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분에서 10분 사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하나만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국을 특히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은 서울의 삶에 압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서울의 삶에 압축이 되어 있고 농담처럼 제가 최근에 가장 홀릭했던 나의 해방일지도 왜 그 드라마가 강력한 힘을 발휘했느냐 결국은 1980년대 양귀자 작가가 보여줬던 원미동 사람들의 저는 2022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살아야만 뭔가 제대로 사는 것 같고 여기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서 비싼 땅 삼성동이죠. 뭔가 강남에 살아야만 사회적 징후로서 성공에 딱 각인을 얻는 것 같은 세상에서 2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서 별로 보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해방일지는 그 전철에서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중앙으로 끌어들여서 저는 제가 이름 붙이기를 변두리 서사라고 붙었습니다. 변두리의 삶을 중심으로 끌어온 게 원미동 사람이요. 제가 별로 최근에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서사를 가져온 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결국은 서울로 얘기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 좁은 서울에 1000만 넘는 사람들이 살면서 그 와중에 강을 기점으로 강남과 강북을 나누고 그 와중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또 나누고 그리고 중위소득 이상이라 불리는 소득 개념으로 또 나누고 자가냐 혹은 전세냐 월세냐로 또 나누는 이 극심한 갈등이 저는 한국 문화의
K컬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극화와 갈등이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런데 그 해소를 문화적으로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농담처럼 말해서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소위 주인공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배우 이름으로 얘기하자면 이정재 캐릭터, 내지는 그 주식했던 친구 캐릭터, 그리고 탈북자, 여우주연상 받은 새벽 캐릭터, 그리고 노동자였던 알리 캐릭터, 이렇게 보자면 네 사람 다 사실은 범법자 경계에 있는 주인공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정재 캐릭터 같은 경우는 사채를 썼다가 잘 못 갚아서 쫓기는 상황에서 경마나 도박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합법적 삶과 불법적 삶의 경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고요. 새벽이도 우리가 몰입은 많이 했지만 사실 그 친구 그 소매치기 하는, 일테면 잡혀가야 되는 사람이고요. 기훈 역시도 기훈이란다. 그 주식하는 친구도 고객의 돈을 빼돌려서 그 비싼 선물했잖아요. 선물을 얼마짜리 했길래 이런 농담처럼 대사 나오지만 그 사람도 사실은 법의 경계에서 보자면 굳이 따지면 불법이고요. 마찬가지로 알리도 밀린 원금을 못 받았긴 했지만 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장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불법의 경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내몰리게 한데 개인의 성정이나 성격으로 볼 수만은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정해요. 이거는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거의 가령 어벤져스 마지막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이 죽죠. 이건 뭐 스포일러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워낙 알려진 결과니까. 아이언맨이 죽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피엔딩으로 보는 이유는 그게 미국적 정서인 희생이라는 가치를 구현해서 가족과 우주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저는 엔드게임은 슬픈 척하지만 해피엔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성기훈이 돈을 456억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쓰고 싶어서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딸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돈을 얻었지만 해피엔딩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구조죠. 기생충 마지막 기억하시지만 아버지 걸어만 나오시면 돼요 했지만 그 친구가 그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피엔딩이 아니죠. 결국은 양극화 문제를 한국의 이야기들은 섣부르게 해피엔딩으로 답을 주지 않아요. 미국의 헐리우드 서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충 봉합을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을 내줍니다. 심지어 조커처럼 양극화나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다룬 영화에서도 내가 미쳐서 광기에 빠져서 나 혼자만의 해방을 하면 되라는 식의 일종의 극단적 레시피를 줘버립니다. 처방전을 주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처방전을 주지 않는데, 그런데 한국 관객들은 그걸 동의해요. 왜냐하면 사실적인 이야기니까. 이 사실적인 이야기에 대한 굉장히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세계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와 갈등 문제를 매우 전공법으로 과감하게 돌파하는 의외의 컨텐츠들이 한국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중은 가짜지만 약을 주거나 가짜지만 행복한 결론을 주지 않으면 보지 않는다라고 무시하는 게 헐리우드 문법이에요. 약간은 달콤한 거 줘야지 좋아한다. 근데 한국에 그 이번에 박찬욱 감독의 수상소감에도 나왔죠. 한국 관객들의 까다로운 성향 자체가 저를 만들었다. 한국 관객들은 그런 가짜 결말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를 일으켜요. 봉합이 안 돼도 좋아. 하지만 사실을 보여줘. 조금 요약을 하자면 저는 영국 문학이 가장 발전했을 때는 런던이 제일 지옥 같을 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구빈원에 있는 소년들이 몸집이 작기만 하면은 굴뚝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굴뚝청소부 하다가 숨이 막혀 죽거나 애들이 구워져서 죽었어요. 그런 갈등이 올리버 트위스트를 비롯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드러나서 저는 영국 문학의 현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가장 영광스러운 시점. 죄송합니다. 자기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서울 얘기로 시작한 이유가 서울이 가장 갈등이 많고 복잡한 시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문화 콘텐츠가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참 아이러니하죠. 모순과 갈등이 많아서 컨텐츠로 만들 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설, 영화, 웹툰, 웹소설 이 모든 것에서 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계급이 없지만 계급차를 느끼고 계층은 나뉘어져 있지만 이게 신분은 아니어야 되는데 신분처럼 느끼고 있는 한국 사회 문제가 오히려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딱 세 가지로 요약하고 끝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객들은 그리고 한국의 독자들은 매우 트렌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영 속도가 매우 빨라요. 이 빠른 속도감에 한국인들의 리얼리즘적인 성향 그리고 지향점은 대충의 봉합을 원하지 않는 마지막 지향점. 세 번째, 이 지향점이 열린 결말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례 없는 리얼리즘으로 1,000만 관객을 넘는 기생충 1,000만 넘었거든요. 리얼리즘으로 많은 사람들의 절망이 아니라 난 가짜를 사고 싶어하는 그런 대중의 욕망을 넘어서서 진짜를 보여줘. 그럼 난 오히려 지불할 용의가 있어라는 이런 관객들과 독자들의 구조까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시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OTT를 통해서 코로나 동안 경로 단축 효과를 봤죠. 맞아요. 한국의 경로 단축 효과를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로 단축의 효과를 봄으로써 OTT 시장에서도 한국 문화 힘이 확인이 됐고 아주 고급하고 엘리트적인 문화의 소비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 부커상이라던가 내지는 세계 3대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또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대중의 인증과 엘리트 인증이 같이 가고 있는 매우 행복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속의 이야기들이 한국의 예술가들은 여전히 자신을 비주류라 생각하고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늘 유지하는 게 한국의 예술인들이에요. 이게 계속 유지만 된다면 돈을 많이 버는 상황에서도 쉽게 자본에 굴복하지 않고 자본에 굴복한 영화들과 그것에 반기를 드는 영화들이 공존하는 행복한 한국의 이런 매우 갈등 지향적이지만 그게 답이 되는 세계가 저는 한동안 유지될 것이다. 단순히 짧게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라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오늘 제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그 영화계의 한국의 이런 저력을 또 그 갈등과 양극화에서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15분을 순삭해 주셨는데요. 이 갈등과 그 양극화라는 원동력을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매운맛으로 풀어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연사님이 준비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그 뉴닉의 김소연 대표님께서 준비해주신 스타트업의 감수성 한 스푼이라는 주제입니다. 콘텐츠 스타트업 뉴닉의 사례를 통해서 조직 문화에서 인권과 환경 감수성을 반걸음 앞서 나가기 위해서 고민해볼 주제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뉴닉의 김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걸음이라는 주제가 아까 연사 대기실에서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모두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다. 저는 제가 속해 있는 공간 환경에서의 반걸음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뉴닉에 대해서 일단 좀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뉴닉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 좀 계시나요? 와, 많이 계시네요, 뒤에. 반갑습니다. 뉴닉은요, 일단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세상이 궁금해 뉴닉 이런 슬로건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죠. 저희는 지금 한 50만, 다 합쳐서 50만 명 정도 되는 구독자들한테 뉴스레터랑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일 알아야 되는 그런 다양한 세상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콘텐츠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세상이 궁금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세상하고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잘 만드는 걸로도 조금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독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다른 부분에서 좀 칭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뉴닉은 그래도 이런 조직의 감수성으로 꽤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저희 회사의
지원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저희의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 또 회사를 떠나시는 분들께서 실제로 저한테 들려주셨던 이런 칭찬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최근에는 아주 기분 좋게도 공정 채용, 이런 감수성 있는 채용으로 좋은 사례로서 인터뷰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뉴닉은 어떻게 이런 회사의 감수성을 반걸음 앞서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짧게 한번 전달 드려보려고 합니다. 감수성이라고 하면 보통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회사의 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회사의 감수성은 회사가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 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꼭 사람뿐만 아니라 대상들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게 회사의 감수성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의 감수성, 저희 여러 가지 감수성의 사례들,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어떻게 반걸음씩 나아갔는지 일화들을 중심으로 조금 재밌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저희가 아까 세상이 궁금한 사람들한테 콘텐츠를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생각하면 뉴스를 큐레이션하고 스토리텔링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초반에 팬들을 많이 모으게 됐었어요. 이 뉴스를 다루다 보면은 저희가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단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어들을 보면서 저희 구독자들이 피드백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희 구독자들이 보통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편이고 하신데, 이런 피드백들을 보내주신 거죠. 요즘에는 해외에서 뭐 맨파워나 그 뭐 폴리스맨 이렇게 기성화된 단어보다는 휴먼이란 말로 훨씬 대체를 많이 하던데요? 라든지 저출산이라고 쓰는 데도 있던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출산에만 너무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아서 저출생이란 말을 써도 된대요. 라든지 저희가 만들고 있던 콘텐츠에 대해서 피드백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었어요. 신생 미디어일 때 특히나. 그것을 듣고 그래, 이런 것들을 저희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고 꽤 열심히 듣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거든요. 뉴닉의 여성 용어 가이드. 조금 더 성평등한 용어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해서 내부에서 이런 좋은 가이드를 만들고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배포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내부의 자부심 같은 게 조금 있었죠. 우리는 조금 또 다른 말로서, 다른 언어로서 콘텐츠를 만든다. 근데 이제 얼마 뒤에 저의 한 팀원이 저를 찾아옵니다. 저희는 이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소연 대표라고 부르지 않고 킴이라고 부르는데, 킴, 사실 내가 킴을 믿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를 좀 들려주게 되었어요. 저희 팀 내에서는 이제 뭐 다양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가진 팀원들도 계신데, 뭐 계셨고 계실 거고 앞으로 다 그런 상황인데, 당시 이제 팀원들하고 나는 퀴어야라고 오픈해두고 있었던 동료께서 저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되게 당연하게 이제 남성으로 보이는 팀원한테 너 여자친구 있어? 라든지 이제 여성으로 보이는 친구한테 뭐 남자친구 있어? 라든지 그런 당연히 이성애자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나의 존재를 좀 지우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 나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조직의 감수성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없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해준 거죠. 그날로 사실 저는 일단 사과를 하고, 이 조직의 대표로서 사과를 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했다니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사람들을 둘러 모아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잖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해서 내부에 이런 가이드를 또 만들게 됐죠. 뉴닉은 그래서 이제 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가이드를 만들고, 팀 내 동료의 피드백을 통해서 다양한 성 정체성의 구성원들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가이드를 또 하나 만들게 됐어요. 그거의 이름이 뉴닉 레인보우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으면서 일하거나 또 채용이 되거나 뭐 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부 룰들을 만들어서 가이드를 이렇게 만든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한 단계를 또 나아가서 이 정도면 한 반걸음 아니고 2걸음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내가 어떤 생물학적인 성별인과와 관계없이 편안하게 화장실에서 본인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성중립 화장실 제도도 내부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고 있고요. 또 동물권이나 비거니즘 쪽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의식 있는 개인들이 모였다고 생각해서 디폴트도 나쁘진 않았어요. 이 디폴트도 채식하는 것을 서로 자랑하기도 하고, 뭐 회식하는 경우에는 비건인 팀원들을 위해서 비건 옵션을 항상 같이 포함을 시키고, 또 동물들이 왔을 때
굉장히 같이 이렇게 잘 놀아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조직은 또 그랬었는데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에서 실수를 저희가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당연히 음식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모지나 표현들이 또 있는데 저희가 그걸 콘텐츠를 만드는 중에 또 그냥 사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내부 구성원들이나 외부 그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내부에서 이 편집 매뉴얼을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물권이나 비거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또 갖고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면은 그걸 조금 더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해서 내부에서 편집 매뉴얼을 또 보충하는 계기로 삼게 됐었죠. 이런 거 외에도 저희는 이제 그 장애인분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기능을 만들 때부터 개발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만약에 또 버그가 발생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럼 그분들은 그 버그가 단순히 불편해 정도가 아니라 서비스를 못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개발팀에서 또 제품 셀에서 좀 더 잘 챙겨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는 장애인 접근성 이슈는 그냥 우선순위를 확 높여서 가자라는 내부 합의를 한 번 더 하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연령이라든지 뭐 권위라든지 연차라든지 사실은 조직 내에서 다양한 권력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 없는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선 또 어떻게 이 상황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피드백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지금 이제 내부에서는 이런 유닉만의 문화가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린 유닉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실 자랑을 하려는 얘기라기보다 일부러 구성을 좀 이렇게 정확히 잡아봤어요. 뭔가 하고 있었는데 뭔가 한번 피드백을 받았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하고 우리의 또 반걸음 나아진 시스템, 문화로 도입을 해나간 에피소드들을 여러 가지를 들려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뭐 유닉의 사례하고 혹시 좀 다르다고 느껴지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또 나의 마음에 드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이번 발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뒤에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유닉이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반걸음 앞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매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는 이렇게 그 조직 내에서 치열하게 같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앞서고 다양성을 또 존중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되니까 그래서 비로소 반걸음 더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박건일 작가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주제가 한국인이 능력주의를 못 잃는 이유입니다. 제목부터 강렬하죠. 네, 능력주의가 왜 문제인지 또 한국인들은 왜 공정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들어보고 대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건일입니다. 제가 원래 이 발표에서 가장 첫 타자였어요. 근데 제가 좀 시간을 착각해서 늦게 오는 바람에 순서가 뒤로 밀렸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요즘 유행어로 오히려 잘 됐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암울하고 좀 그런 우울한 얘기여서 사실은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좀 그렇겠다 싶기도 했었고 또 기본적으로 앞서서 발표하신 강유정 선생님이나 김소연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소위 말하는 K컬처, 우리나라의 지금 K 문화가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역동적인 문화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떤 단점이나 우리의 어두운 면들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사실은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뭐 선진국이 됐다, 선진국에 진입되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현상들 이면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의 1장이 과거제도예요. 고려 광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종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과거제도가 도입되거든요.
한국인들의 이 능력주의, 공정성에 대한 집착이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1000년 전까지도 올라간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겨레 칼럼을 쓰는 그 기명 칼럼 란의 이름이 다이나믹 도넛이거든요. 그 다이나믹 도넛이라는 제목 붙인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되게 다이나믹하잖아요. 다이나믹 코리아고 굉장히 변화에 잘 적응을 하고 그런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넛이라는 말 뒤에 붙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끝끝내 변하지 않고 도넛처럼 뱅글뱅글 돌면서 다시 같은 곳으로 돌아오는, 제가 약간 집착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어떤 면에서 역동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결정적인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는 보통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짜리 강의인데 이거를 15분에 압축을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스킵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되게 용두사미식으로 그냥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늘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성취했고 또 부패한 현직 대통령까지 탄핵시켰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 한국이, 그리고 그 촛불 시민들이 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집단 행동에는 잘 나서지 않는가? 제 오랜 질문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 사회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 미국과 한국의 불평등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수치를 제공을 하자면 1990년에 상위 10%가 소득의 3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5%가 45%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1990년에 하위 50%는 21%의 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16%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불평등이 굉장히 그 사이에 심각해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시민들도 불평등이 크다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정작 불평등 때문에 촛불을 들지는 않아요. 우리는 광우병 때문에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촛불을 들고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촛불을 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왜 불평등이라는 이 거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촛불을 들지 않았을까? 저는 오랫동안 그것이 큰 의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책을 쓰면서 의문의 상당 부분이 좀 풀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더 답답해지기도 했지만요.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1981년부터 40년 넘게 진행되어 온 굉장히 큰 글로벌 프로젝트예요. 이게 산업화 경제 성장이 진행될수록 각 나라 시민들의 인식 구조 자체가 바뀐다라는 이론에 기반한 글로벌 단위의 서베이입니다. 로널드 잉그라트라는 학자가 주도를 해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가 됐죠. 잉그라트는 경제적 풍요에서 삶의 질 쪽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바뀌는 현상이 각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조용한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큰 변화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경제가 발전하면 그 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성숙을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까지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세계 가치관 조사는 크게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각각 반비례 관계에 있는 2가지 가치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 가치 대 세속합리적 가치이고 또 하나는 생존적 가치 대 자기 표현 가치입니다. 전통적 가치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이혼이나 낙태에 반대하고 전통이나 권위를 존중하는 가치관. 세속합리적 가치는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적인 계산 속에 빠른 사람들의 합리적인 가치관이죠. 그리고 생존적 가치관은 나와 내 가족 울타리 안에 생존에 급급한 그런 가치관이죠. 소위 말하는 먹고 사니즘입니다. 그리고 자기 표현 가치는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 기후 환경, 소수자 약자의 운명까지 신경을 쓰는 그런 가치관이 자기 표현 가치입니다. 4개 가치 중에서 핵심은 자기 표현 가치입니다. 이 로널드 잉그라트가 가장 강조하는 게 자기 표현 가치인데요. 이 가치관은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힘든데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친족 관계와 이해 관계를 넘어서는 유대와 관용, 자유를 향한 열망, 타자에 대한 신뢰, 인류 전체의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 같은
다소 추상적이고 거대한 관심을 가리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 세계가치관 조사에서 한국이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모습. 보통 잘 살게 되면 사회 전체의 관용이나 신뢰가 같이 올라갑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지면 자기 주변 사람들 돌아보기도 하고 또 챙기게 되죠. 그게 이제 곳간에서 인신난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한국에는 이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한국 속담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40년 동안 GDP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80년부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뢰나 관용 수준이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성장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 부분에서. 한국은 경제 성장이나 안보에 집착을 하면서도 소수자나 이방인에 대한 관용이 지나치게 적게 늘 측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낮은 자기 표현 가치라는 지표로 나오는 거죠. 잉그라트는 이런 이제 특징에 대해서 강한 물질주의와 약한 탈물질주의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작년인가요? 거기서 20개 국가의 시민들의 가치관을 이런 이제 세계 가치관 조사처럼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 시민들, 그러니까 19개 국가에서는 가치관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기후 위기나 뭐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치를 얘기했는데 20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의 가치만 제시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그 가치가 뭐였을까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유일하게 20개국 국가 중에서 하나의 가치만 제시한 나라가 한국인데 그 가치가 돈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잉그라트가 얘기하는 강한 물질주의인 거죠.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라서 매년, 그러니까 매년이 아니죠. 한 4,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니까 4, 5년에 한 번씩 세계 문화 지도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별, 종교별로 국가를 그룹핑을 해가지고 각 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그 가치관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지표화한 좌표로 만든 그래프인데요.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주황색 컨퓨지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간 위쪽이죠. 주황색 부분, 그 부분에 이제 한국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포인트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X축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생존적 가치 대 자기 표현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기 표현 가치가 높고 왼쪽으로 갈수록 생존적 가치가 높고, 그리고 Y축을 보면 전통적 가치가 높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세속합리적 가치가 높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세속합리적 가치와 자기 표현 가치가 공이 높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이에요. 복지국가, 선진국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유럽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소위 말하는 서유럽, 북유럽의 선진국들이 다 여기 몰려 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아이슬란드,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여기 모였습니다. 그리고 좌하단 이쪽 아프리카 국가와 이슬람 국가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 옛날 사람들의 가치가 높고, 그리고 생존적 가치가 공이 높은, 소위 예전에 후진국이라고 좀 멸시하면서 불렀던 그런 나라들이죠. 한국은 어디 있느냐? 한국 여기 있죠. 일본과 함께 세속합리적 가치가 이 프로테스탄트 유럽이라는 서유럽, 북유럽보다도 높아요. 그만큼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인데, 반면에 X축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표현 가치가 여기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국가들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과 겹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타이완, 중국보다도 자기 표현 가치가 낮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2020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1980년부터 40년 동안 그대로예요. 그 사이에 중국과 대만은 한국보다 왼쪽에 있었는데 점점 경제가 발전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세계 가치관 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52개 국가의 관용성 수준을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너 공부 못하는 애랑 같이 놀지 말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나보다 못한 애랑 같은 반에 자기 자식을 둘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52개 국가 중에 52위. 네. 자녀에게 관용을 가르쳐야 된다는 응답이 52개 국가 중에서 52위였습니다. 한국인은
GDP가 1,807달러인 르완다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관용을 가르치겠다는 비율이. 제가 책을 쓰면서 이번에 처음 조사를 해본 그 데이터셋이 무료로 공개가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데이터를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무료로. 물론 그거를 다 살펴보는 게 정말로 속된 말로 노가다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그 노가다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노가다를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문항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늘 포함되어 있는 문항, 소득 평등에 대한 문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소득이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불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1점, 불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10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 10점 척도 문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기 쉽죠. 보통 이런 문항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인류는 규범적인 답변을 합니다. 규범적인 답변이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혹은 다른 사람이 옳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보통은 평등이 불평등보다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류는 다 평등 쪽에 투표를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니었어요. 아까 강유정 선생님께서 한국 사람들 굉장히 솔직하고 리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도 그대로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 제가 주요 국가들 수치만 6차, 7차 조사에서 뽑아봤는데요. 중국, 일본, 독일, 스웨덴을 보면 평등에 찬성한다가 불평등에 찬성한다보다 확연히 높아요. 보통 규범적인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뭐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소위 말하는 복지국가에서는 더욱더 평등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옵니다. 반면에 미국은 역시 능력주의의 나라답게 불평등이 평등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불평등이 36%, 평등이 29%.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불평등에 찬성한다가 58%, 평등에 찬성한다가 23% 나왔습니다. 이게 2010년 조사였어요. 지금부터 12년 전. 그리고 재작년 조사, 7차 조사에서는 어떤 숫자가 나왔냐면 평등에 찬성한다가 12.4%였고 불평등에 찬성한다가 64.8%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에 필적하는 나라는 싱가포르 딱 하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GDP가 6만 달러인데 민주주의 수준이 후진국만도 못한 나라거든요. 지금까지도 시민들을 때리는 태형이 남아있고 언론 자유가 세계 최하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에 대해서 막연히 깨끗하고 막 엄청 잘 사는 나라라는 인상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후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와 한국이 이 수치에서 거의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가치관을 이런 데이터들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은 평등을 싫어해요. 평등을 싫어합니다. 불평등을 선호해요. 그리고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를 극단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치의 위계 서열이 명확해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그 게임 해보셨나요? 그 게임 되게 아기자기하고 재밌잖아요. 그 어떤 섬 같은 데 가서 자신들이 캠핑하듯이 뭔가를 만들고 뭐 낚시도 하고 식물도 키우고 동물도 키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힐링 게임인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를 대도시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최단 시간에 모든 자원들을 섭렵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작합니다. 계절마다 잡히는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계절마다 잡히는 물고기들 그 계절에 못 잡잖아요. 몇 개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걸 못 기다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겨울을 미리 땡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절의 물고기를 다 잡아서 그걸 다 올킬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취도를 올리는 그 1등에 올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의 위계설이 너무나 명확한 나라이고 모두가 서울대와 강남 아파트를 향해서 맹렬하게 질주하기 때문에 한국은 그토록 다이나믹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죠. 매우 역동적인데 그만큼 경쟁 압력 또한 엄청나게 강하죠. 약자 대다수한테는 지옥보다 가혹합니다. 반면에 극소수 승자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보다도 안락할 수 없는 나라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이나 동성애자 같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공공선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생태 위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민주주의 수준도 지체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촛불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지표를 말씀하면 되게 깜짝 놀라세요. 한국이 이렇게 순위가 낮냐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권위 있는 민주주의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그렇게 민주주의 수준이 높지 않아요. 과거에 최장집 교수가 말씀하셨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화 이후에 이제 제도적인 민주화 이후에 실질적으로 민주화로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15년째 딱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성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낮은 자기 표현 가치라는 지표로 다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능력주의가 나왔는데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고 난감하네요. 앞으로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능력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주의란 말은 메리토크라시의 번역어인데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능력과 공적에 따른 지배죠. 그리고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하다라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원래 소설에 나온 개념이고 소설 속에서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이 능력주의라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설이 나오자마자 영국 사람들 모두가 능력주의에 대해서 찬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이클 영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막 기고문으로 비판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심지어 영국 총리마저도 영국이 앞으로 능력주의 사회로 가자 이런 연설까지 해서 더 화를 돋궜어요. 작가가 그래서 또 화를 내면서 또 이제 글도 쓰기도 했는데 능력주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제가 능력주의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서울 도시철도공사 사태, 인국공 사태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주의적인 인식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를 보고 이 공사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정규직이 됐는데 왜 시험도 보지 않은 너네들이 이런 정규직 자리를 그냥 공짜로 얻어가느냐. 이건 불공정하다. 이건 능력주의가 아니다라는 식의 비판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난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근데 사실 이런 한국 능력주의는 제대로 된 능력주의라기보다는 일종의 시험주의에 가깝죠. 저는 그거를 시험을 통한 지대 추구라고 부르는데 지대 추구란 게 뭡니까? 결국은 불로소득이죠. 건물주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을 편취하듯이 생산성에 대한 기여 없이 소유권만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다 싫어해요. 이걸 지대추구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소위 말하는 결정적 시험, 수능, 공무원 선발 시험, 공채 시험, 심지어 언론사 기자를 뽑는 언론고시 이런 시험이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한국뿐인데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좀 약해졌지만 예전에는 문학 작가들도 다 등단 제도를 통해서 뽑혔죠.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험을 합격하지 않은 사람과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지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의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한국 능력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능력주의 특징은 혐오하고 멸시하는 능력주의입니다. 제가 어떤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아파트의 그 쓰레기통을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주민이 자기 아들이랑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그 꼬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저 사람 되게 힘들어 보여. 저분 되게 힘드실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그 청소하시는 경비원을 쳐다보면서 그래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또 휴거 빌거 이백충 같은 혐오 표현들이 굉장히 일상적이죠. 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뭡니까? 네,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 사는 거지죠. 네, 빌거는 뭘까요, 그럼? 아파트에 못 살고 빌라에 살게 된 거지죠. 이백충은 뭘까요? 월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벌레들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사실은 헤이트 스피치,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에서 다 보이지만 이런 방식의 혐오 표현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계급 차별적인 사회 경제적인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이 한국 능력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역사학자 박노자 씨가 러시아에서 막 귀화했을 때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대요. 왜 놀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하는데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인종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한국인들은 출신 국가의 GDP에 따라 철저하게 나누어서 대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철저하게 위계 서열화돼 있어서 그 정확함에 너무나 경악하면서 GDP 인종주의라는 말을 신조어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능력주의의 특징이기도 하죠. 한국 능력주의의 역사 문화적인 배경은 과거제도. 예전에 이제 과거제도라는 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귀족제도라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 없었어요. 귀족이 세습 신분이 아니라 획득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면 귀족이 될 수 있었던 사회.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제도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고실한 형태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입신 출세주의라든가 학력 학벌주의라든가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또 뭐 승자 독식형의 제도들, 각종 제도들이 있죠. 사실은 대통령제나 또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의 그런 1등만 뽑는, 선거로 뽑는 그런 방식의 승자 독식형 제도들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것은 반공주의죠. 그래서 이런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집단으로, 사실은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조를 만들거나 하려면 바로 빨갱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북한으로 가라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반공주의가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사회, 모든 문제들을,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인 압력 기제로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 또 다른 얘기들이 있지만 시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결 방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능력주의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거슬러 올라가면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역사 문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데이터로 잠깐 살펴봤듯이 한국 사람들은 불평등을 평등보다 훨씬 더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등의 지자라는 말 자체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천천히 이 논의를 해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국의 역사가 달버그 액트니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권력이 크고 돈이 많을수록 그것은 빨리 썩습니다. 우리는 권력 자체를 줄여야지 그 큰 권력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경쟁의 제도를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든가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라든가 특히 전문가 집단의 면허제라든가 이런 승자 독식형의 제도들, 소수의 승자들한테 지대를 많이 몰아주는 방식의 그런 제도들, 이런 제도들을 조금씩 같이 해체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발표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시간 관계상 더 깊은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글이나 말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해결 얘기를 안 해주시고 넘어가면 어쩌나, 시간이 모자라서라고 했는데 또 해결 이야기까지 짧게 들려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반걸음이라는 걸 주제로 그 영화평론가님과 그리고 뉴미디어 스타트업과 또 사회학자님까지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시각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국제도서전이 아니면 또 어디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 하니까 너무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좀 공통으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서점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점 베스트셀러 매대에 가서 요즘 어떤 책이 가장 잘 나가는지 살펴보면요, 죄다 돈 얘기인 것 같아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떻게 내가 재테크로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온통 이런 이야기들 뿐인 것 같고요. 특히나 그게 유례없는 이런 재해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더 그런 붐이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다 물려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믿음들이 또 변화했고 어떤 것들을 학습했고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강유정 평론가님부터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다른
연사들 말씀 들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듯해요. 가령 제가 아까 뭐 휴거 빌거 얘기하셨지만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드라마에 기생수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비하하는 언어인데 그 좀비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와중에도 내부에서 아이들이 서로를 그렇게 부르면서 비난하고 혐오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보면요. 고지를 하는 그런 괴물 같은 귀신 같은 혹은 신인지 뭔지 모르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고요. 그걸 비즈니스로 이용하는 사이비업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별로 비판하지 않고 일단은 그 사이비업자들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서구에서는 이를테면 똑같은 생존 서사인데 메이즈 러너나 헝거 게임 이런 것들 보면요. 그 판타지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생존을 서사를 만들어낸 원흉을 찾아가서 구조적으로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그런 세대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면 일단은 거기서 일단 생존하고 우승하는 게 일단 서사의 목표가 돼서 달려나가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네, 쭉 듣다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여튼 휴거나 빌거라는 단어를 내가 어디서 봤을까? 저는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에서 들은 게 아니라 여튼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이 급속도로 유통되는 그 과정들을 막 목격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짜 있는 현실들을 미디어가 반영하는가 아니면 미디어가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들으면서 능력주의에 대한 얘기 끝에 한편으로 제가 가장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가령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 언제나 그런 부유세 개념이 있지만 명예로운 세금이란 개념을 굉장히 강조해 준대요. 많이 버신 분이 사회적 하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또 징벌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종부세 낸다는 사람 주변에서 보신 분 있으세요? 분명히 내는 분 있지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부를 정당하게 얻은 분들조차도.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부끄러운 건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저는 네이밍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벼락 거지와 벼락 부자는 누가 이름을 붙여서 누가 유통시키고 있는가라는 문제들. 그렇게 보자면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들 중에 차별화가 너무 많다. 이 차별화 유통 과정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예민하게 굴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신조어를 만들 때 이 사회학적인 네이밍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유통 과정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인 면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오징어 게임에서 456억을 얻은 이 친구가 아까 돈이 목표인 사회라면 돈을 벌고 끝났어야 맞아요. 누가 죽건 살건 간에 내가 구하고 싶은 대상이 살아있건 말건 간에 그러나 다시 뭔가를 생각하고 뒤돌아서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기생충이나 지옥 같은 이런 드라마들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만약 정말 우리 사회가 1등만 하고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사회라면 거기서 끝나는 게 맞고 거기서 끝난 이후에는 개인이 그냥 만족하면서 살면서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문화예술계에 들어가는 대개의 사람들은 그다지 우리나라의 능력주의 사회에서 조금 삐져나온 사람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돈 많이 벌려고 영화 시작한 사람 없고요. 1등 하기 위해서 웹툰 시작한 사람 잘 없습니다. 그냥 조금은 사회에 날카로운 혹은 야 너 그거에서 뭐 먹고 살래? 라는 차별적인 시선을 견디면서 그 세계에 여전히 들어가는 분들이 많고 그 힘들이 일본에서는 만비키 가족이라고 어느 가족 같은 영화가 상 받아와도 조직적으로 숨겼어요. 일본의 부끄러운 이야기로 상 받았다고. 한국은 장점일까요? 1등 하면 일단 좋아합니다. 기생충이 무슨 내용이든 오징어 게임 무슨 내용이든 간에 일단은 1등 했다면 여전히 좋아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참 긍정적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한국의 부끄러운 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이것을 사회적 공론화하는 예술가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예술가들은 사실은 1등을 노리거나 내지는 대단히 큰 돈을 벌어서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사회에 대한 되게 건전한 자기 반성적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점, 저는 그 점이 여전히 아직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농담처럼 얘기해요.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지 않은 번호가 있다. 457번이 있는데 코인으로 망한 20대 들어가 줘야 된다. 코인에 코인 해서 거기 대학생들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로 쫄딱 망해서 굉장히 아주 불만이 높은 대학생 캐릭터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이렇게 콘텐츠로 만드는 그래서 서구권은 짧게만 정리하면은, 서구권은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순간 판타지로 빠져요. 아예 야 이거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면 뭐해, 세상 안 바뀌는데 그냥 영웅이 나온 거나 보자. 그래서 자국 영화가 여전히, 자국 드라마 인기가 많은 몇 안 되는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장소가 또 한국입니다. 그 문제를 보고 싶어 해요. 아직은 그 긴장감을 남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아직은 그걸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힘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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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엇을 학습했을까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아마 재택근무를 허락을 받으셨을 테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회사를 나와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테고, 또 해외 뉴스를 보다 보면은 어디는 야외에서 벗어도 된다던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 벗으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좀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됐을 것 같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을 굉장히 가시적으로 느끼게 된 계기였다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공기처럼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뭐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조직, 뭐 나라 또는 지구 이 전체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촘촘한 약속의 결과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만큼이나 절실하게 느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면서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나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지켜주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얼마나 듬성듬성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가 또는 촘촘했는가 같은 것들을 딱 느끼게 되고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저는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한 번 내가 목격하게 된 나를 둘러싼 막들에 대해서 더 이상 못 본 채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큰 자연재해나 또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전쟁처럼 이런 결과들이 다가오기 전에 또는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떡하지 하고 요구를 해야 될 곳들이 어디인지 이제 좀 더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그저 못 본 척을 하고 지내려면 아주 그냥 개인의 삶으로 더 몰입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봐버렸으니까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또 내거나 또 비판을 하거나 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또 생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건일 선생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취임하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연설, 이제 취임 연설에서 자유를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유의 시대가 열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경제적 자유라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 공론장에서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경제적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뭐 유튜브 콘텐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굉장히 소위 말해 잘 팔리는 시대예요. 그런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뭐냐 생각해 보면, 사실은 회사에서 상사들한테 욕 먹고 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스트레스 시달리기 싫고, 일단 빨리 주식이든 뭐든 영끌해서 빨리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본 다음에 그런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기가 해방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빨리 은퇴를 해서.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 이제 다들 물리고 물린 상황이고 앞으로 더욱더 힘든 빙하기가 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방식의 개인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터트려서 자유를 얻는 방식은 결국은 극소수 몇몇의 성공 사례만 만들어낼 뿐이지 우리 대다수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똑똑하고 명석했던 칼 마르크스조차도 자본주의 경제의 맹점을 가장 날카롭게 꿰뚫어봤던 그 사람조차도 주식시장에서 물려가지고 돈을 왕창 잃었어요. 삼촌한테 받은 유산 다 날리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 자의적인 요소로 굴러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일에서 어떤 의미나 보람을 찾지 못하고 그 경제적 자유만 추구하게 되었는가? 그럼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벌면서 충분히 자기 일을 통해서 자신을 확장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왜 한사코 자신의 직장으로부터 그렇게 탈출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이런 사회밖에 만들지 못했는가를 저 스스로부터 저도 기성세대의 한 명으로서 반성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저 그냥 경제적 동물이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다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왜 이런 사회가 되었는가? 그러면 이런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동시에 갖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돈을 갖게 되면 명예도 당연히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치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도 이어지고 한국 같은 경우 그래서 변호사가 정치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인류 전체 역사를 보면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고대 아테네도 그렇고 고대 로마 정도 그렇고 모든 철학자들과 정치가들, 고대 정치가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부자가 정치 권력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 사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그렇게 하나로 모이는 순간 그 사회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권력이 다 한쪽으로 몰려들죠. 서울로 몰려들고 중앙 정치로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를 하던 사람들도 정치를 하고 변호사를 하던 사람도 정치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회를 불렀을 때 소용돌이 정치라고 불렀는데 소용돌이처럼 모든 것이 다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사회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하고 어떻게 이런 사회의 어떤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들을 좀 분산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진짜 다양한 지금 이야기들을 언급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좀 무거운 얘기도 있고, 이렇게 진짜 한국 사회 괜찮나, 뭐 암울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이번에 드릴 질문은 제가 요즘 계속 옛날 예능을 다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10년 전에는 저런 말이 통했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외모를 비하하는 거라든지 누구를 뭐 비판하면서 놀리면서 거기 재미를 추구한다든지 옛날에는 가능했던 것들이 지금 정서에는 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급격하게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또 저희가 오늘 지금 하는 게 다 녹화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게 또 10년 뒤에 본다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연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10년 뒤에 흑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부분들은 변하고 어떤 부분들이 변하지 않을지 그런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소연 대표님께부터 여쭤볼게요. 네. 흑역사. 전 사실 방금 대답한 것도 벌써 쑥스러운데요. 네, 흑역사에서 사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마 자리에 오늘 저희 팀 동료분들도 와 계시는데 바로 이제 회사에 가서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근데 이렇게 계속 예측 불가능하게 막 바뀌는 바깥의 시류나 아니면 어떤 기준보다 그러므로 내가 좀 더 나의 기준에서 당당한 선택이나 뭐 발화를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는 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바깥에 맞추는 거는 완벽히 맞추는 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하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오리지널리티라는 것은 딱 봐도 그 사람만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레벨업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레퍼런스가 되기도 하고 이게 리스펙을 받기도 하고 그런 독창적인 것들을 이제 오리지널리티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정의가 재밌게 나오는데요. 저는 좀 더 그 기성의 권력의 체계나 어떤 이름과 그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의 오리지널리티가 많이 생겨나고 발현이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기준에 맞게 내가 내 흑역사의 기준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나에게 당당한 선택을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는 아마 남들은 다 뭐 그게 어때서라고 했던 게 나한테는 흑역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거꾸로 밖에서 너 그때 그랬잖아라고 했던 게 다 그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라고 좀 더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울 수 없는 그 바깥의 흑역사의 기준에 맞추는 것보다 제가 부끄럽지 않은 이야기를 좀 더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권일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 역시 뭐 저도 사실은 흑역사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늘 흑역사를 만드는 사람인데 특히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점점 이제 꼰대가 되어가고 주위의 후배들한테 뭔가 얘기를 할 때도 좀 내가 꼰대질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해도 또 착한 후배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받아들이더라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끊거나 하지 그 자리에서 대놓고 이제 저한테 욕을 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은 흑역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흑역사를 만들고 나서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바꿔 나갈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은 뭐 세대를 막론하고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기성세대일수록 자신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기 힘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세대의 말에 귀를 열고 특히 이제 뉴닉 같은 매체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소위 요즘은 PC라는 말을 되게 좀 경멸적인 말처럼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PC라는 것이 저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많이 필요하고 아까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던 자기 표현 가치라는 측면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보다는 확연히 자기 표현 가치가 높이 나오거든요. 그런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표현 가치들을 기성세대들이 같이 받아들여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꼰대들이 받아들여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 젊은 사람들로부터. 반면에 또 꼰대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있겠죠. 예컨대 변하지 않는 가치들, 뭐 자유라든가 평화라든가 존엄이라든가 이런 가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세상의 변화와 무관하게 사실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환기시켜주는 역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꼰대 역시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죠. 제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강유정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하나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투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기 라고 생각해요. 진부한 말들이죠. TV에 나오는 유행어들, 아이들이 함부로 쓰는 과격한 문제가 있는 정치적 단어들 애들 보면요 생각 없이 써요. 유행하니까 자기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나 유튜버들이 사용하니까. 근데 그 상투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흑역사를 만들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글을 계속해서 쓰면서 가장 스스로에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그거예요. 말은 많이 날아가지만 글은 남다 보니 한마디 쓸 때 사전도 다시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 맥락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어에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그런 함부로 쓰여진 상투어가 재미있을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 웃길 수 있고 맥락에서 좀 분위기 환기도 되고 그런데 상투어에 좀 굴복하지 않을 때 저는 연인관계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그 드라마 얘기 한 번 더 하면 추앙하다란 말이 갑자기 일상어가 됐어요. 전 그 순간 되게 감사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힙합하고 이러면서 리스펙 하면서 그게 추앙하다잖아요. 너무 단어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사전에 찾아볼 수 있는 순간들이 매우 많아지면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활자와 글에 대한 존중감을 가진 계신 분들이 오셨을 거라 생각한다면 조금만 그렇게 상투어에 좀 둔감해지고 내 말에 대해서 다른 말, 사전을 찾을 수 있는 말들을 자꾸 찾기 시작한다면 10년 후에 그래도 이불킥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그 앞에서 한번 질문을 혹시 마이크 전달이 있을까요? 네. 네, 육성으로 부탁드릴게요. 고슴도치를 사용하시게 된 계기 설명해 주시면 아, 될것 네.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발표 자료에도 그렇고 뉴닉의 마스코트를 고슴도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바야흐로 브랜드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브랜드 스토리가 굉장히 요즘 뭐 콘텐츠든 뭐 미디어든 다양한 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 조금 더 뉴스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궁금한 누구나 여러 지식 정보에 대해서 좀 허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뉴스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었는데 신문 재단선 보시면 이렇게 끄트머리가 뾰족뾰족한데 혹시 아세요? 네, 그게 근데 좀 흔치 않은 재단 방식이래요. 신문지에만 있고 그것을 보고 저희 이제 첫 디자이너님께서 이거 꼭 고슴도치의 가시와 닮았다라고 해서 저희 그 첫 캐릭터 마스코트가 그렇게 고슴도치가 되었고요. 근데 그 친구 덕분에 우리가 좀 흔히 언론이라고 느끼거나 미디어라고 느낄 때 그 거리감 같은 게 분명히 있는데 이 친구를 이렇게 브랜드 앞에 세워두다 보니까 훨씬 더 그 친숙하게 느끼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성 언론이나 미디어로부터 많이 멀어졌었던 뭐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뭐 20대나 아니면 또는 주부들 다양한 정말 직업과 연령과 상황의 분들도 고스마하고 되게 편하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고 저희의 홍보 팀장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닉의 부스가 이쪽에 마련돼 있으니까요. 끝나고 또 가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을까요? 단걸음 앞서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다. 한국에서는 쉽지 않죠. 그래서 또 다른 준비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거리두기 기간 동안 서로 많이 만나지 못하고 또 유튜브에서 서로 좋아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 분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박건일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갈등 담론이 많이 제기되는 것이 세대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젠더 갈등인데 저는 이 언론에서 자꾸 갈등이라고 보도하는 것이 과연 진짜 갈등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지역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은 지역 갈등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그냥 호남 혐오였어요. 호남 사람들에 대한 일방적인 혐오였지 그것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양자가 A와 B가 서로 다투는 그런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였고 그것이 뭐 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졌지만 결국은 호남을 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담론인데 끊임없이 언론은 그걸 지역 갈등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라는 말 역시도 저는 상당히 호도되어서 얘기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남성과 여성이 그렇게 다투거나 갈등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장사가 되니까 주목도를 높이니까 관심을 얻기 위해서 관심이 곧 돈이 되는 세상이니까 계속해서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지 저는 태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을 선회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나쁘다라고 미리 단정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주장을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완성된 형태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의 가장 저열한 부분을 공격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토론을 할 때 이겨 먹으려고. 근데 토론이나 논쟁의 어떤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가장 좋은 솔루션을 내놓기 위해서지 상대방 이겨 먹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화정 시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긴 한데 우리는 제대로 그런 시민 교육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논쟁은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또 언론에서 보여주는 무슨 논쟁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계속해서 뭔가 게임 스포츠처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논쟁에 대해서 토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전제부터 다시금 생각해야지 사실은 우리의 이 갈등이라는 것들도 조금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유정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다양한 욕망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로서 기대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권에서 제발 젠더 갈등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좀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표로 계산해서 자꾸 부추기면서 환산하고 있는 거 이거 너무 속보이지만 이 문제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런 겁니다. 가령 아까 박건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뭐 성경에서부터 굉장히 핍박받던 한센병 환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오해와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경험이 없어서거든요. 저는 다들 조금은 귀납적 경험주의자가 되면 어떨까? 내가 옆에서 보는 남성, 내가 옆에서 보는 여성, 내가 옆에서 보는 50대, 내가 옆에서 보는 10대, 20대 그렇게 좀 하나씩 사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에 의해서 경험주의적으로 넓혀가서 그걸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만드는 게 최근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마치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이렇다라고 던져놓은 그런 이미지들에 너무 사로잡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변에서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데란 말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내 주변에 만난 20대 안 그렇던데, 내가 만난 50대 안 그렇던데 라고 해서 조금은 저는 문학이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세상에 낙인 찍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경험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문학적 접근이라면 그냥 세대 문제도 정말 더 솔직하게 그냥 경험주의적으로 더 접근해서 내가 케이스를 좀 늘려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소연 대표님 어떠세요? 갈등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근데 갈등을 이제 없애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또래 친구들 20대 30대들 중에서 싸우지 않는 게 너무 미덕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위기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피하는 게 그냥 우아한 것처럼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또 어떤 나중에 더 구조적이고 더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을 만드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저는 어떤 갈등은 필요하고 어떤 갈등은 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그런 다양한 갈등들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 진짜 제대로 해소를 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비유를 좀 자주 드는 것 같아요. 친구끼리 싸웠을 때도 저 중재를 되게 많이 해봤었거든요. 중재를 할 때 아무리 시시비비를 제가 정확하게 재더라도 절대 그런 걸로는 해소가 뭔가 안 되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럼 저는 지쳐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가 진짜로 화해할 생각이 있어 없어? 이걸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조금 더 키워주는,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로하고 정말 화해하고 싶은 그 마음 자체를 키워주는 리더십을 사실 국가나 사회나 제가 속해 있는 환경에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한 학생이 눈을 감고 이렇게 뒤로 넘어질 때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받쳐주는 그 액티비티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이 이걸 받쳐줘서 살 수 있구나, 바닥이 꽝 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좀 더 쌓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경험을 받아들이는 건 이제 강유정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런 경험으로서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씩을 쌓아 나가야 되겠다는 그 이해와 인식도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서로 협력하고 서로 때문에 내가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그 경험 필요성을 깨닫는 일들을 더 많이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나 전쟁과 같은 이 큰 갈등 상황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내부에서 서로의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는 이런 정말 유례없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발휘가 되는 서로의 그 다양한 뭐 젠더니 세더니 하는 이름을 다 지우고 서로에게 느껴지는 필요성, 고마움, 그 연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잦게 발생하고 조금 더 우리의 습관처럼 녹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반걸음이라는 주제가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나눠야 할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도 너무 정말 좀 가슴 벅찬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시간도 너무 짧게 흘러갔고 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 멘트로 짧게 세 분의 소감을 좀 부탁드릴게요. 평론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역시 저는 늘 이렇게 다양한 다른 분들을 만나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책 읽고 그럴 때도 많이 배운다 생각이 들지만, 확실히 다른 생각을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 제가 솔직히 오늘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만약 우리가 배였다면 배에서 멀리 가는데 계속 우리 세 사람만 얘기하는 배를 탄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어떤 얘기들이 어떻게 다가갈까, 이런 되게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잠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현실을 직시하는 말,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은 그 다른 매체를 통해서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크리에이터시잖아요, 가운데 계신 우리 김소연 대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돛이라는 이름답게 돛이고, 그래서 되게 그런 생각하면서 역시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갈등은 그걸 안 듣고 자꾸 내 얘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정말 감사한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청중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연사분들에게 매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소연 대표님 어떠셨나요? 사실 엄청 영광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연사로 같이 참여를 한다는 걸 알고도 굉장히 떨렸는데, 오늘 이 자리를 지나고 나니까 정말 오길 잘했다, 저도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또 청중분들도 이 시작하실 때보다 지금의 에너지가 더 막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요? 엄청 끄덕끄덕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반걸음을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 몰입해가지고 하나의 반걸음을 정말 내디딘 시간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돌아가셔서도 오늘 들었던 다양한 얘기들, 중간중간 떠올랐던 생각들 놓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꼬리 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 인스타에도 많이 올리면서 뉴닉도 많이 태그해 주시고요. 주변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건일 작가님 어떠셨나요? 네, 제가 기자 출신인데요. 기자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첫 번째 계기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어요. 근데 막상 또 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위치가 되니까 남 얘기를 듣는 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 얘기를 듣는 것이 단순히 그냥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또 다른 어떤 글을 쓰기 위한 준비 작업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존재가 바뀌는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가끔은. 그런데 이런 자리들이 그래서 저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에서 내 생각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책을 쓰거나 할 때도 혹은 강의를 할 때도 항상 그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듣기만 하지 말고 쓴다는 생각을 하고 듣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도서전에 오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듣기만 하지 마시고 책을 쓰십시오. 책을 쓰셔서 자신의 책을 가지고 이곳에 다시 찾아오셔서 또 저랑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반걸음 뒤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신 박건일 작가님, 강유정 영화평론가님, 뉴닉 김소연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긴 자리 지켜주신 청중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